다음으로 중고 집단의 그 영향력.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중고 집단의 영향에 배웠잖아요. 어떤 규범적인 영향, 어떤 정보, 어떤 가치 표현, 효용 이런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중고 집단의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 어떤 플랫폼이 되겠죠. 중고 집단 자체 우리가 특성을 좀 알아봤다면 거기 그 영향력을 어떻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웜이라고 하는 워드 오브 마우스죠. 워드 오브 마우스. 입으로 전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이런 구전이라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일명 불리우는 의견 선도자. 이런 것들이 바로 중고 집단의 어떤 그 영향력을 갖다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웜이라고 하는 왜 구전이 그렇게 저기 한가,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케터들이나 이런 보게 되면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판매 사원이다. 이렇게 그런 거를 갖다 단편적으로 나타낸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객이 만족을 하면 이 고객이 판매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하느냐? 뭘 통해서 하느냐? 뭘 통해서 하느냐? 전파를 시키죠. 말로 계속 전파를 하는 거야. 나 너무 잘 갔다 왔어. A란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야, B란 목적지 그 관광지 정말 대단하더라. 너희들 꼭 한번 가봐. 이건 꼭 가봐야 돼.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고 확산을 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또다시 고객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되게 크다. 라고 이러한 방법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구중 커뮤니케이션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또 있냐? 얘가 또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가 뭐다? 상업적인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이익. 어떤 특별한 다른 뜻이 없어. 순수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거기에 중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중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신뢰성이 높다.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크레디트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나의 첫 소비 행동에 지침을 주는 게 중고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레퍼런스라고 그랬잖아. 아까 1교시 때.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이런 중고 집단에서 나오는 정보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어떤 상업적인 이익이 없어.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장점과 단점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즉 이런 그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누가 제일 먼저 했었냐? 1954년에 화이트라는 포춘지에 나와요.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구매 결정의 요인으로서 언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구전 커뮤니케이션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80년대쯤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구전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뭐냐? 구전 커뮤니케이션 특징, 상업적인 이익의 증진이 없다. 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특별한 어떤 목적 없이 이러한 상업적인 이게 목적이 없이 목표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비공식적인 거다. 그러면서 또한 이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된다? 정보 원천이 된다는 거야. 정보 원천이. 특히 그 정보가 뭐다? 신뢰성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을 때 항상 이런 얘기, 야, 그 정보 믿을 만한 거야?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어떤 정보가 정보산업사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가 과연 돈이고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 게 그 정보 믿을 만한 건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죠. 즉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정보의 원천이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전 커뮤니케이션 워드 오브 마우스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떠난 거예요.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는 거야. 서로 좋고 나쁘고 이런 관념이 아니고 자신들이 겪었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을 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행위 또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성이 있어요. 서로 어떤 상업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해관계도 없어요. 본인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교환하는 거죠. 그럼 믿을 만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이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이 무용성이기 때문에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네,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하이 리스크라 그래요.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인지가 된 지각된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를 한다. 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지를 한다.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누가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중거 집단이다. 가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동료와 같은. 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듯이 여행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딘가? 가장 중요한 이 어딘가? 가족끼리 떠나는 여행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타는 게 뭐예요? 관광 여행의 차지하는 1등이에요, 1등. 하물며 60%까지도 올라가요. 가족 아니면 친구, 동료들한테.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과거 방문 경험인 거죠. 이건 나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구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서 판단을 내리죠.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방금 보다시피 가구에 있을 때 과연 중고 집단의 정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여행도 마찬가지에 나타나는 게 거의 60%까지도 막 80%까지도 친구 동료들 중고 집단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전문 경험도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있다. 즉 결국엔 뭐다? 중고 집단 이 신뢰성이 가는 믿을 수 있는 중고 집단의 워드 오브 마우스 원 구전에 의한 거다. 말과 말로써 전달되는 이것이 그래서 영향력이 구전의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 구전 영향이 크냐? 아까 말씀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뢰감 있는 조언을 제공해 준다. 비상업적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없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뢰감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또한 그걸 받쳐주는 게 뭐냐?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이거는 대중매체는 일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그냥 내뱉고 말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없잖아. 또 물어보면 궁금한 거에 대해. 그래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쌍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항상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 집단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중고 집단의 어떤 사회적 지지, 나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거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해주는 이러한 효과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기를 상당히 원한다고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도 배웠죠. 그러니까 소속되어 싶어하는 소속되어 있는 중고 집단에 지지받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왜? 아까 1교시도 말씀 우리가 동질성을 가치가 갖고 있고 싶어서 가치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소속된 가치를 표현하는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런 중고 집단의 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고 집단에 의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다. 그리고 또한 이 중고 집단의 이제 정보는 당연히 이건 어떤 효과지만은 그 구매 위험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상품은 하이 리스크잖아요. 이런 하이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효과들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에요. 라디오 광고의 2배, 인적 판매 4배, 신문과 잡지 같은 이런 인쇄 판매 있잖아요. 인쇄지, 인쇄 중 7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7배. 그러니까 구전 커뮤니케이션만큼 효과가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결정에 화이트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매 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한 신제품 같은 거 구할 때 구매 가능성이 3배나 높다. 긍정의 구전을 받은 사람은 부정의 긍정을 받은 구전을 받은 사람보다 3배나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런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렇게 중고 집단의 그 구전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큰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구전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더 효과적일 거냐 그런 상황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제품의 어떤 가시성, 현저성이 뛰어날 때, 제품이 아주 독특하고 스타일도 쉽게 확인이 될 때, 가시성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전 중고 집단에 영향할 때 우리가 그 제품 요인이 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기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현저성인 거죠. 그래서 또한 보이기 때문에 중고 집단의 규범에 대한 신념 체계를 또 따라가야 되게. 그거에 따른 내가 구매 활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품이 막 도입됐을 때, 제품이 도입됐다라는 거 뭐예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적다. 아니면 없거나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매는 위험스러운 거죠.
위험성,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인 정보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구전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은 되게 더더욱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제품이나 그 상황이 관여도가 되게 높을 때, 관여도 높을 때, 그 관여도가 높을 때 내가 소비자가 그 그 관여에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전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되게 크다. 그래서 현저성, 불확실성, 높은 관여 이런 거에 따라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훨씬 더 효과적인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구전 커뮤니케이션도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한 3개 정도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방 흐름 요래. 이건 이제 하향 전파, 탑다운 방식이에요. 하향 전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탑다운, 하향 전파, 뭐 다 같은 얘기겠죠.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거, 일방적으로.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하위 계층들이 상위 계층을 모방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된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은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부정적인 얘기인데 대중 매체가 통제가 된 국가들, 즉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다. 현대 사회에는 잘 먹히지 않는 잘 안 돼. 왜?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정보가 오픈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렇게 탑다운 하향 전파 일방 흐름 이론이 먹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중 매체가 이제 통제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보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잘 들어가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보통 일단 새로운 패션이라든가 스타일의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뭐냐요? 이런 새로운 패션이나 스타일 같은 경우, 대중 매체를 통해서 유포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대중 매체가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돼버린 거죠. 특히 정치가들이 위정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쫙쫙 그 정보를 생산해 버리는 거죠. 그럼 그걸 또한 하위 계층, 상위 계층을 따라서 모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방 흐름 요인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잘 안 되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는 2단계 흐름 모델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적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자, 1940년대 대통령 선거인데 유권자들을 갖다 투표한 사람들을 갖다 성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초에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되게 클 거다라고 판단을 했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성향이나 형태들을 봤더니 중간중간에 보니까 인적 의사소통 인적 의사소통 같은 이 플랫폼 같은 조직이 있다라는 거야. 무엇인가가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인적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매스미디어의 정보를 받아서.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오피니언이다. 어떤 의견을 선도하는 대중매체와 일반 대중을 갖다 연결해주는 어떤 중개인이 누군가가 있더라.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게 크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어떤 정부라든가 이런 조직이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내보내죠. 그럴 때 의견 선도자가 중간에 중개인을 해서 구전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의견 선도자가 있기 때문에 2단계 흐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단계 흐름 모델인데 이 2단계 흐름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분류한다면 처음으로 인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940년대 때. 1940년대 때 그거를 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를 평가를 했고 부각을 시켰다라는 것이 2단계 흐름 모임의 어떤 주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2단계 주 특징이 돼 버렸죠. 그렇지만 이 2단계 흐름 모둠은 또한 단점이 살짝은 있다. 뭐예요? 자,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동적이다. 추종자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2단계는 요즘 소비자들, 요즘 추종자들 일방적으로 이루지는 않죠. 어떤 예외적인 건 있으면 종교 같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죠. 의견의 오피니언 리더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죠. 무언가 또 다른 데 가서 정보 탐색을 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맞지 않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2단계 흐름 모델은 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단계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나왔다.
즉 쌍방향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견 선도자와 추종자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추종자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서로 의견을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의견 선도자, 추종자 서로 의견을 갖다가 조율하고 영향을 받고 하게 되죠. 왜 그게 가능하다? 이 추종자도 바로 이 대중 매체에서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바로 얻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신문에서, 내가 B라는 방송에서, 내가 C라는 유튜브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단계가 되고, 또한 거기다 정보 통제자가 된다. 예를 들면 정보 통제자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의견을 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포털 사이트 같은 거 얘기해야 되겠죠.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이 정보를 가려서 오픈시켜 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신 정보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직접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리거나 왜곡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 통제자가 또 그런 역할들을 해줘. 정보 통제자, 게이트키퍼죠. 지금 현대 시대 때 딱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가 있다, 대중매체로 해서 유포가 되지만은 그 중에서 의견 선도자하고 주고받는 추종자들,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고, 또한 정보 통제자도 있고, 그 정보 통제자를 통해서 또 추종자도 또 주고받는, 서로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다단계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단계. 여기서 1단계, 2단계, 다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1단계는 일반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는 저개발 국가 대중매체가 통제가 되는 데서 적용되는 탑다운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인적 의사소통을 갖다 중요시하게 부각시켰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의 존재를 갖다 확인했던 단계다. 세 번째 다단계 커뮤니케이션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보신 거죠. 거기엔 또한 오피니언 리더도 있지만은 또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정보 통제자도 존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추종자들은 이러한 것들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자세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기도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나 어떤 정보 통제자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쌍방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세 번째로서 다단계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영향력이 되게 높다. 그래서 모델은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한 이게 또 뭐든지 보게 되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죠. 이게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되게 영향력이 크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즉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이 있는 거죠. 즉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직간접 경험을 비공식 교환하는 이런 행위를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게 되죠. 즉 아시다시피 어떤 제품, 서비스, 마케팅 조직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불만족한 기업, 제품, 회사, 조직, 브랜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거야. 부정적인 영향력. 불만족한 90%는 재구매를 하질 않아요.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야. 1인당 9명 이상에게 전달을 해요. 9명한테 야 거기 어쩌고 저쩌고 또 그 중에서 또 13%는 한 30명한테 엄청난 거죠. 한 명이 13명한테 퍼뜨린다라는 건 대단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파 확산을 시켜서 내부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내부 해결을 해야 돼. 게시판 같은 걸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보게 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한 분이 어떤 불쾌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9명한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떠든 것 이런 형태가 임의적 구호전이야.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그걸 움직입니다. 마치 안티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해가지고 막 해서 또한 단체로 어떤 그 고소도 하게 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한 사람만이 불쾌한 경험을 겪으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이 공유를 한 거예요. 다수의 소비자들이 그걸 느낀 거거든. 그럼 여긴 심각한 위험을 초래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 문도 닫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부정적 것 때는 불매운동도 뭐 이렇게 돼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뭐죠? 남양유업의 그 대단한 남양유업의 회장이 사직을 사표를 냈죠. 회장이 이제 안 하겠다고, 못 한다고. 사실 그만큼 CEO들 갖다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회사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세 번째 유형은 루머다. 이거는 임의적 구조과 조직적 구조의 형태가 합쳐진 거예요. 이 악성 루머는 한번 퍼뜨리게 되면 기업은 진짜 문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해결할 힘이 없거든. 참, 그러니까 해결할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지거든. 회사 운영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내 유형은 임의적인 것이 있고 조직적인 게 있고 루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구조는 정말 광속에 너무 잘 퍼져요. 더구나 지금 같은 온라인 시대에서는 그 인터넷이라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잘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도 되기 전에 매출 급감, 이미지 추락, 문 닫고, 특히 이게 심한 게 연예인들이죠. 그래서 안 좋은 소식도 가끔 들리게 되죠. 이 부정적인 아주 나쁜 댓글들 이런 것이 퍼지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그런 건 조심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 듣는 건 좀 많이 듣지만 말은 함부로 하지 말자. 그렇죠. 입이 한 개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대충 허둥대지 마라. 그래서 우호 여론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도 솔직하고 진심을 담긴 소통의 자세로서 우호 여론을 만들어내라. 이런 예들이 되게 많죠. 페덱스 엄청나게 이때 거의 페덱스 문 닫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출되고 나서 저게 뭐냐, 그 컴퓨터 같은데 이 컴퓨터 같은 가전기구를 갖다 그냥 여기서 집어 던져버리죠. 망가지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 최근에 벌써 한 4, 5년 됐네요. 벌써 최근이 아니라 이 최선당 사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네이버나 이런 데도 보시게 되면 정말 엄청난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제대로 해명되기 전에 악성, 부정적 구정 커뮤니티 퍼지는 바람에 최선당도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도 갔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점은 거의 폐점이 되고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보다시피 이 식당은 망해야 돼. 자초지종을 떠나요. 자초지종이 떠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어때? 이따 식당은 만약 애가 들어있는 임산부를 찾다고 정말 찾는지 안 찾는지 알아보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타멘탐스도 한번 고심한 적이 있었죠. 김정일 위원장의 삼가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이러한 거를 올려놨다가 그냥 여기저기 악성 구정이 그냥 쫙 SNS에 쫙쫙 퍼졌죠. 그래서 저 대표가 저렇게 무릎 꿇고 사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구정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있어서 촉매자가 이것이 촉매자 역할을 해줘요. 긍정적으로 볼 때 좋은 점이 퍼질 때는 좋지만 나쁜 것도 그렇게 빨리 퍼진다. 나쁜 건 더더욱 잘 퍼지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애들은 안티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아주 협박까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항상 기업들은 뭐예요? 이런 부정적 구정 커뮤니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감 가는 사이트, 안티 사이트가 만들어져 호감 가는, 그래서 팔로우를 항상 형성시키는, 이런 호감 가는 여론을 갖다 형성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요? 최소화 전략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반응을 표현한다. 정당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서비스 산업은 그게 또 실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커집니다. 걷잡을수록 커져. 빨리 반응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불평 불만이 생긴 거에 대한 어떤 해소한다는 노력, 어떤 해결한다는 노력, 이런 걸 빨리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고객들한테는 또 보여줘서는 안 돼요. 종업원이라든가 회사의 표식, 그 상점의 표식에서도 분명히 이걸 나타내주고 있어야 된다. 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제공한다.
어떻게 적용한다? 어떤 맡기는 라벨이라든가 포장에 상세한 보증이나 불평등증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을 한다라는 걸 거기서 정확히 보여줘야 돼. 그 상품 안에, 제품 안에, 서비스에. 그 다음에 통로를 제공한다. 무슨 컴플레인에 대한 통로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의 전화번호라든가 유료 전화하면 안 되잖아. 컴플레인을 했는데 돈까지 들어가면서 컴플레인은 화가 더 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게시판을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하고 있던 통로를 제공해주고 반응의 표현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보도 제공해줘야 된다. 아시죠? 이런 것이 부정적 구정 커뮤니케이션 대응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두 번째죠. 의견 선도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견 선도자죠. 의견 선도자. 이거는 언제 아까 처음 나왔냐? 아까 잠깐 읊었는데 1940년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를 하면서 투표를 하면서 봤더니 이거 매스 미디어가 영향력이 되게 클 줄 알았던 그 중간에 인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중개인 같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부터 오피니언 리더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의미를 인지하게 되고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께 봤더니 어떤 그 추종자들의 태도, 행동,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오피니언 리더는 집단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여 그들의 태도, 행동,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뭐다? 내 오피니언 리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판매 상행했을 때 인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다. 인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다? 정보 제공자, 설득자, 확인자, 어떤 피드백의 확인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인지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구매 위험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인지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오피니언 리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몇 가지 특징 관점에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뭐다? 연령의 특징이 있더니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좀 올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서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근대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더 연령층이 젊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높은 교육 수준이죠. 어떤 전문직, 관리직 이런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거다. 너무 당연하겠죠. 이제 현대 사회니까 오히려 전문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는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사회성, 어떤 사교성이죠. 누군가를 잘 사귀다. 어떻게 의견 선도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어떤 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인적 영향력을 미치려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소통의 빈도, 뛰어난 통합을 할 수 있는 왜? 리더니까 통합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교성과 더불어서 그래서 사회활동의 참여도도 되게 높다. 그래서 높아야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통솔하고 통합하고 리딩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그런 사교성을 가지려면 또 무슨 특성을 가져야 돼요? 외향성인 거죠. 외향성. 그래서 여행 빈도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여행의 반경도 아주 넓고 빈도도 높다. 그래도 외부 정보를 갖다 수용하는 것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항상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항상 이게 완벽하게 모든 오피니언 리더가 완벽하게 다 외향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단 상대적으로 추종자에 비해서 외부 취향적이다. 즉 무슨 얘기냐? 외향성을 띈 사람이라 그래서 무조건 오피니언 리더는 아니다. 추종자에 비해서 외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규범의 수능도가 높다. 즉 그 사회에 속한 원어브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가치, 기준 이런 걸 되게 잘 알아. 잘 알기 때문에 수능도도 되게 높다. 성실히 준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규범 수능도가 높은 거죠. 전 다섯 번째로 이 오피니언 리더의 또 특징 중에 하나 혁신성이 있습니다. 이 혁신성은 약간 그 학자들마다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은 혁신성이 되게 높더라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어느 조사에서는 혁신성이 그럼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를 하는 거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13명 중에 3명밖에 안 돼. 이런 것도 나왔던 거죠. 즉 그래서 뭐다 의견 선두자는 무조건 혁신자는 아니다. 혁신자가 무조건 오피니언 리더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 사회 규범의 영향력에 따라서 혁신적이다 아니다. 즉 약간의 상대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이다. 즉 사회 규범이 호의적이다. 내가 사회 규범에 되게 호의적이다. 그랬을 때는 혁신적이에요. 근데 사회 규범이 어떤 보수적이다. 사회 규범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비혁신적이 된다는 거예요. 비혁신적. 그러니까 이 사회 규범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이게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혁신적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혁신적이다, 비혁신적이다 이게 나타나. 즉 상대적인 거죠. 그때 그 상황에 그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의 그 사회 규범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향력에 따라서. 그다음 이제 매체 노출. 당연히 오피니언 리더는 매체 노출에 관심이 높겠죠. 관심이 되게 높죠. 더군다나 그런 내가 화제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다 왜 아까 외향성을 띠고 사교성을 띠고 있으니 활발한 외부 접촉, 소통의 빈도도 높고 그렇잖아요. 다만 하나의 특징적인 건 TV 라디오보다는 신문과 잡지에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지 정도의 신문이나 잡지에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되겠죠. 그다음 7번째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과 관심인데 어떤 의견 추종자 당연하겠죠. 의견 총종에 비해서 선도력을 가진 분야, 모든 제품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더 많은 관심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다? 네, 오피니언 리더다. 당연한 거겠죠.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많은 지식과 가지고 있게 되겠죠. 많은 지식을 가지려면 내가 또한 많은 관심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방증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이 중고 집단, 신뢰성이 높은 중고 집단과 마케팅 전략을 펼친 마케팅 전략을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